당신이 할머니야? 유괴범이지. 내 아들한테서 당장 떨어져. 경찰 아저씨, 뭐 하세요? 저 여자 당장 체포 안 하고.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사정없이 내리꽂히는 어느 시골집 마당. 경찰차의 시퍼런 경광등 불빛이 젖은 흙바닥을 어지럽게 비추고 있었죠. 그 불빛 아래 칠순이 넘은 노인이 흠뻑 젖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품에는 5살 배기 손자를 목숨처럼 끌어안은 채 말이죠. 경찰관 2명이 노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자 품에 있던 아이는 할머니, 할머니 하며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이를 낚아채듯 빼앗으며 노인을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쏘아댔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듯 철천지원수를 보듯 말입니다. 철컥. 차가운 쇠붙이가 노인의 주름진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의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금지옥여. 내 손자를 며느리의 신고로 유괴범이 되어 빼앗기는 이 기막힌 상황이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손자를 지키기 위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한 할머니의 피 끓는 모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녀에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건이 시작된 3년 전 그날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저 김옥분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평생을 흙 파먹으며 농사짓고 남편 먼저 떠나보낸 뒤에는 그저 자식 하나 잘 되는 낙으로 살았거든요. 서울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들어간 아들 민재는 제 유일한 자부심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며느리 수진이와 결혼해 떡두꺼비 같은 손자 지훈이를 낳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훈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며느리가 복직을 해야 한다더군요. 남의 손에 핏덩이를 맡길 수 없다는 아들의 부탁에 저는 두말 없이 시골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평생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는 게 왜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내 강아지 같은 손자를 내 손으로 키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서울살이는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부터 일어나 멸치 육수 우려내고 이유식 만들고 청소에 빨래까지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할머니하고 방긋 웃어주면 그 고단함이 봄눈 녹듯 사라지곤 했지요. 저는 지훈이를 저만의 방식으로 키웠습니다. 요즘 엄마들처럼 비싼 장난감이나 영어 비디오는 몰랐지만 대신 아파트 화단 귀퉁이에서 흙장난을 시켰습니다. 손에 흙 좀 묻으면 어떻습니까? 면역력 생기고 튼튼해지라고 일부러 시장통 데리고 다니며 북적이는 사람 구경도 시켜주고 제철 나물 사다가 조물조물 묻혀서 먹였습니다. 지훈아, 이게 냉이 냄새야. 흙 냄새 참 좋지? 응. 할머니, 흙에서 맛있는 냄새나. 고사리 같은 손으로 흙을 만지며 까르르 웃는 손자를 볼 때면 저는 이 아이가 건강하게 그저 마음 따뜻한 사람으로만 자라주길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주는 이 투박한 사랑이 며느리 눈에는 그저 미개하고 더러운 짓으로 보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소한 차이가 훗날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갈등은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 수진이의 표정이 현관 들어설 때부터 싸늘하게 굳어 있더군요. 거실 한복판에 지훈이가 낮에 화단에서 주워온 돌멩이와 나뭇잎들이 널려 있었거든요.
저는 지훈이랑 소꿉놀이를 하느라 미처 치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며느리는 핸드백을 소파에 휙 던지더니 신경질적으로 지훈이 손을 낚아채 욕실로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해요? 밖에서 이런 지저분한 거 주워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애한테 이걸 만지게 해요? 욕실에서 물 트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다 말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엉거주춤 서 있었죠. 죄 지은 사람처럼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잠시 후 씻기고 나온 지훈이를 안고 나온 며느리가 저를 노려보며 쏘아붙이더군요. 그리고 어머니, 앞집 철수는 벌써 영어 유치원 대기 걸어놨대요. 지훈이 이제 3살이에요. 뇌 발달 골든타임이라는데 맨날 흙 파먹고 시장 바닥 돌아다니게 하면 나중에 학교 가서 애 바보 되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3살 배기가 무슨 영어를 하고 골든타임은 또 뭡니까? 수진아, 애들은 흙도 좀 만지고 뛰어놀아야 튼튼한 법이다. 벌써부터 공부시키면 애머리 터진다. 제 딴에는 좋게 타이른다고 한 말인데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어머니, 그건 옛날 시골 방식이고요. 요즘 트렌드를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제발 저 전문가들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어머니는 밥이나 제때 챙겨주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며느리의 그 눈빛. 시어머니를 존경하는 어른이 아니라 말기 못 알아듣는 고용인 취급하는 그 경멸. 어린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퇴근한 아들은 그 살벌한 공기를 읽었는지 방에 들어가서 옷도 갈아입지 않고 나오질 않더군요. 저는 식탁 위에 차려놓은 된장찌개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걸 보며 씁쓸한 입맛만 다시고 있어야 했습니다. 내 아들 집인데 내 손자 키워주러 온 건데 왜 나는 이 집에서 숨 쉬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는 걸까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환절기라 그런지 지훈이가 며칠째 콧물을 훌쩍이고 기침을 콜록거리더군요. 병원 약을 먹여도 차도가 없자 저는 시골에서 가져온 귀한 걸 꺼냈습니다. 바로 홍삼 달인 물이었죠. 시골 장터에서 제일 좋은 놈으로 골라 가마솥에 이틀을 꼬박 달여 만든 제 정성이었습니다. 지훈아, 이거 꿀 타서 달달하니까 쭉 마셔봐. 이거 먹으면 감기 뚝 떨어진다. 지훈이는 할머니가 주는 거라면 넙죽 잘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단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녁쯤 되자 지훈이 목덜미랑 팔뚝에 좁쌀 같은 붉은 반점이 몇 개 올라온 겁니다. 열이 펄펄 끓거나 숨을 못 쉬는 위급한 상황도 아니었고 그저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가 지훈이 팔을 보더니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게 뭐야? 어머니, 애한테 도대체 뭘 먹이신 거예요? 아니, 기침이 안 떨어지길래 홍삼 좀 달여서. 미쳤어, 진짜. 의사도 아니면서 왜 맘대로 처방을 해요? 애 잡을 일 있어요? 당장 응급실 가요. 며느리는 저를 밀치고 지훈이를 안고 뛰쳐나갔습니다. 응급실 의사도 별거 아니라고 항히스타민제 하나. 맞으면 가라앉는다고 했는데도 며느리는 분이 풀리지 않았나 봅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 짐 가방을 거실 바닥에 내던지더군요. 어머니, 더는 못 참겠어요. 당장 나가세요. 수진아, 그래도 내가 갈 데가 어딨니? 지금 밤인데. 그건 어머니 사정이죠. 내 자식 죽일 뻔한 사람한테 어떻게 애를 맡겨요?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제발 어미 편 좀 들어달라고, 오해라고 말 좀 해달라고. 하지만 아들 녀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내의 눈치를 보며 베란다 창문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년을 하루같이 뼈 빠지게 키워준 공은 다 어디 가고 홍삼물 한 컵에 쫓겨나는 신세라니. 저는 주섬주섬 옷가지를 챙겨 넣었습니다. 눈물이 흐를 줄 알았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며느리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알턴 이 뺐어.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사람 구해야지.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최고급 인력으로 알아봐. 제가 쫓겨나고 일주일 뒤 며느리는 소원대로 아주 대단한 사람을 집안에 들였습니다. 나중에 안사실이지만 입주 도우미 월급이 제 아들 한 달 월급의 절반이나 된다더군요. 이름은 정마담. 며느리는 깍듯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자는 첫인상부터가 달랐습니다. 강남의 유명 유치원 교사 출신에 유아심리 상담 자격증, 영어 지도사 자격증 등등 가지고 있는 자격증만 10개가 넘는다고 했죠. 며느리 수진이가 딱 좋아할 만한 스펙이었습니다. 제가 몰래 아들네 집 근처를 서성이다가 그 여자를 처음 본 날이 기억납니다. 며느리 차에서 내리는 정마담은 육아 도우미라기보다는 사모님 같았습니다. 머리는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세팅되어 있었고 손톱에는 화려한 젤 네일을 하고 있었죠. 아이를 돌보는 손이 저렇게 길고 뾰족해서야 어디 기저귀나 제대로 갈아주겠나 싶어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주 입이 귀에 걸렸더군요.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우리 지훈이가 예민해서 아무나 안 따르는데.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서울대 유아교육과 수석 졸업 아닙니까? 아이 심리는 제가 전문이에요. 지훈이 이제 영어로 잠꼬대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상냥하고 교양 넘치는 목소리. 며느리는 그 말에 홀딱 반해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의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지켜보는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차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려고 뒤를 돈 사이 지훈이를 바라보는 정마담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걸 저는 똑똑히 봤거든요. 방금까지 눈웃음을 치던 그 눈이 순식간에 차갑고 서늘한 뱀 눈처럼 변해서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그 눈빛은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짐짝을 아니면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의 눈빛이었죠. 지훈이도 그걸 느꼈는지 낯선 아줌마의 손길을 피하며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짐을 꺼내 들고 웃으며 정마담과 함께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을 보며 저는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닫힌 문 뒤에서 내 소중한 손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렇게 지옥의 문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정마담이라는 여자가 들어오고 나서 저는 죄인이 유배지로 쫓겨나듯 고시원만 한 단칸 방을 구해 나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에서 버스로 5정거장 떨어진 곳이었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손자 얼굴을 비비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서슬 퍼런 경고가 무서워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아들 몰래 영상 통화를 하는 게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화면 속 지훈이의 모습이 날이 갈수록 이상해져 갔습니다. 제 손에서 자랄 때만 해도 다람쥐처럼 온 집안을 뛰어다니고 할머니 까꿍 하며 재롱을 떨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비친 지훈이는 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 보였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거나 통화하는 도중에도 꾸벅꾸벅 조는 일이 다반사였죠.
지훈아, 할머니야. 우리 강아지 밥은 먹었어? 오늘 뭐하고 놀았어? 제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불러봐도 아이는 그저 힘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응, 할머니. 나 졸려. 그냥 자고 싶어. 그 목소리가 어찌나 가늘고 힘이 없던지 마치 며칠을 굶은 아이 같기도 하고 깊은 병에 걸린 환자 같기도 했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지훈이가 좀 이상하더라. 애가 왜 저렇게 기운이 없고 잠만 자니? 어디 아픈 거 아니냐?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냉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지훈이 적응 기간이라 그래요. 정 선생님이 영어로만 수업하니까 애가 머리 쓰느라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요. 집중력 기르는 훈련 중인데 자꾸 전화해서 애 리듬 깨지 마세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지훈이가 영재성이 보여서 지금 바짝 당겨야 한대요. 영재성이라니요. 제 눈에는 생기를 잃어가는 시들어버린 꽃처럼 보이는데 며느리는 그저 전문가라는 여자의 말만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지훈이의 풀린 눈동자가 천장 위로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가슴을 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지훈이의 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모두 출근하고 집에 정마담과 지훈이만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지훈이가 제일 좋아하는 쇠고기, 미역국을 한솥 끓이고 잡채며 불고기며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전박대당할 각오를 하고 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마 생일인데 손자 얼굴 한번 못 보게 할까 싶은 기대도 있었지요.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니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만약 정마담이 문을 안 열어주면 그만 아닙니까? 문득 며느리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며느리는 귀찮은 걸 싫어해서 몇 년째 똑같은 번호를 쓰고 있었거든요. 떨리는 검지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번호키를 눌러보았습니다. 띠리릭 경쾌한 전자음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문이 덜컥 열리자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숨을 죽이고 현관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집안 꼴이 이상했습니다. 현관에는 정마담의 뾰족한 하이힐이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져 있었고 거실에는 지훈이 장난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무엇보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을에 들려야 할 웃음소리나 칭얼거리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적막함이 뼈에 사무치도록 서늘하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살금살금 안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틈으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와 정마담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한탕 크게 땡길 수 있다니까? 이 집 여자가 아주 멍청해서 내가 서울대 나온 줄 알고 끔찍하게 모셔요. 등신 같은 년. 너 약 먹고 자는 동안 나는 내 엄마 명품 가방이나 좀 뒤져봐야겠다.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울대? 한탕? 이게 다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저는 벽에 등을 딱 붙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새끼? 걱정 마. 약 먹여서 재웠어. 아침에 먹였으니까 저녁까진 시체처럼 잘 거야. 귀찮게 굴어야 말이지. 약이라니요. 약을 먹여서 재웠다니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억지로 벽을 짚으며 버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아주 조금 더 밀어보았습니다. 시야에 들어온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이었습니다. 정마담은 침대에 다리를 꼬고 앉아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 옆 테이블에는 하얀 가루약이 담긴 약봉지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훈이가 먹는 우유병이 놓여 있었는데 정마담은 통화를 하면서 익숙한 손놀림으로 그 하얀 가루를 우유병에 털어넣고 있었습니다. 이거 수면 유도제인데 직구한 거라 효과가 직방이야. 조그만 게 밥 먹이기 귀찮아서 그냥 우유에 타 먹이면 하루 종일 얌전하다니까. 덕분에 나도 꿀 빨고 있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그동안 지훈이가 영상통화에서 왜 그렇게 눈이 풀려 있었는지, 왜 하루 종일 잠만 잤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공부 때문도 성장통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저 악마 같은 여자가 내 손자에게 마약을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제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저 우유를 지훈이가 마시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저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놀란 나머지 들고 있던 반찬, 보따리의 매듭이 스르르 풀리면서 그 안에 있던 스테인리스 반찬통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고요한 집안에 천둥 같은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안방 침대에 앉아있던 정마담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전화기를 내리고 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허공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저와 달리 정마담의 표정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벅저벅 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뭐야? 당신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왔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존경심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의 영업장에 침입한 불청객을 쫓아내려는 깡패의 목소리였죠.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의 약봉지를 가리켰습니다. 너 지금 지훈이한테 무슨 짓을 하는 게냐? 저 가루 저거 뭐야? 제 호통에도 정마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제 앞으로 다가오더군요. 할망구, 눈치 한번 빠르네. 근데 어쩔 건데? 며느리한테 이르기라도 할 거야? 그 여자가 내 말을 믿을까? 쫓겨난 시어머니 말을 믿을까? 그 뻔뻔한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반찬통은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안방으로 달려가 지훈이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록이 다시 한번 띠리릭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들른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마담의 행동은 가히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자신의 블라우스를 쥐어뜯어 단추를 뜯어내고 스스로 머리를 헝클어뜨리더니 바닥에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그리고 악을 쓰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야, 살려주세요. 도둑이야. 할머니, 이러지 마세요. 현관에 들어선 며느리는 난장판이 된 거실과 바닥에 쓰러져 우는 정마담, 그리고 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상황은 누가 봐도 제가 행패를 부린 것처럼 보였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고함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수진아, 그게 아니라 저 여자가 우리 지훈이한테 이상한 약을 먹이고 있었어. 저기 식탁 위에 약봉지 좀 봐라. 저는 다급하게 안방 테이블을 가리켰지만 정마담은 어느새 약봉지를 쓰레기통에 쑤셔넣고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사모님, 할머님이 갑자기 들어오셔서 돈 내놓으라고.
안 주면 애를 해코지하겠다고. 어쩜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더 기가 막힌 건 며느리의 반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않고 정마담을 부축해 일으키며 저를 밀쳤습니다. 어머니, 진짜 노망 나셨어요? 돈이 필요하면 말씀을 하시지. 어떻게 남의 집까지 쳐들어와서 사람을 때려요? 제가 경찰 부를 거예요. 이번엔 진짜 못 참아요.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어미 말 좀 믿어봐라. 전현이 사기꾼이야. 지훈이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제 외침은 며느리의 분노에 묻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경찰이 오면 나는 잡혀갈 것이고 지훈이는 저 악마 같은 여자와 독이 든 우유와 함께 남겨질 것이라는 거리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대로 내가 잡혀가면 지훈이는 죽는다. 저 여자가 또다시 약을 먹일 것이고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관할 것이다. 내 손자를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칠순. 노인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지훈이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 침대에는 지훈이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흔들어 깨워도 아이는 축 늘어진 채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마치 소민형처럼 힘없이 늘어지는 아이의 몸을 보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들쳐 업었습니다. 20kg가 넘는 아이의 무게가 묵직하게 짓눌러 왔지만 무겁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가 통화를 마치고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문으로는 나갈 수 없다는 걸 알고 부엌 옆에 있는 다용도실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1층이라 베란다 창문을 넘으면 바로 화단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거기 안 서요? 애 데리고 어디 가요? 뒤늦게 저를 발견한 며느리가 소리치며 달려왔지만 저는 이미 베란다 난간을 넘어 화단으로 뛰어내린 뒤였습니다. 발목이 꺾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비명도 삼킨 채 달렸습니다. 등 뒤에 엎인 지훈이의 체온만이 제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하늘도 제 마음을 아는지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앞을 가렸습니다.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택시도 잡히지 않는 도로를 무작정 달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를 맞으며 아이를 업고 뛰는 노인을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뒤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지훈아, 할미가 미안해. 할미가 꼭 살려줄게. 조금만 참아. 저는 이를 악물고 빗속을 뚫으며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상 모두가 저를 유괴범이라 손가락질한다 해도 지금 제 등 뒤에 있는 이 작은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손자의 길고도 처절한 도주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등 뒤에 엎인 손자의 체온만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죠. 큰 길로 나가면 CCTV에 찍힐까봐 저는 일부러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골목과 골목 사이 어두운 그늘만 골라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인적이 드문 외곽의 시외버스 터미널이 보이더군요. 카드를 쓰면 금방 추적당한다는 걸 텔레비전에서 본 기억이 나서 저는 품속 깊은 곳에 꼬깃꼬깃 숨겨두었던 쌈짓돈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몰래 비상금으로 모아둔 현금 몇만 원. 그게 우리 두 사람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가장 빨리 떠나는 차로 주세요.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제일 먼 곳으로요. 매표소 직원은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아이를 업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저는 혹시라도 신고할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아이가 감기에 걸려 급히 친정에 가는 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다행히 직원은 미심쩍어 하면서도 표를 내주었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출발하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오더군요. 버스 맨 뒷좌석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젖은 외투를 벗어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약기운 때문인지 축 늘어져 있던 지훈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물. 가방에 챙겨온 물병을 따서 입에 대주니 아이는 허겁지겁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개슴츠레 눈을 뜨고 저를 올려다보며 묻더군요. 할머니, 우리 어디가? 그 아줌마는? 아줌마가 나 또 쓴 약 먹여?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대못으로 후벼 파이는 것 같았습니다. 5살배기 아이 입에서 쓴 약이라는 말이 나오다니요. 지훈아, 그 아줌마가 약 먹였어? 무슨 약인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지훈이는 몸을 움츠리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유에다가 하얀 가루 넣어서 줬어. 그거 먹으면 자꾸 잠이 와. 안 먹는다고 하면 아줌마가 꼬집고 때렸어. 할머니, 나 그 아줌마 무서워. 집에 안 갈래. 아이는 제품을 파고들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공포가 제 피부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부서져라 껴안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유괴범이 되더라도 이 아이를 그 지옥에서 빼내온 게 1000만 번 잘한 일이구나.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빗줄기를 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다시는 그 악마 같은 여자에게 너를 보내지 않으마. 설령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말이다. 그 시각 서울의 아들 집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경찰에 신고를 마친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인 저는 그저 아들을 훔쳐간 도둑이자 이제는 손자까지 납치한 범죄자일 뿐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평소 활동하던 지역 맘카페와 대형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자판을 두드리는 손가락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긴급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제 아이를 납치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부터 자극적인 글은 순식간에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며느리는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에 아이에게 집착이 심했으며 위생관념이 없어 아이를 병들게 했고 급기야 입주 도우미를 폭행하고 아이를 데리고 도주했다는 내용이었죠. 정마담이 찢어진 옷을 입고 울고 있는 사진까지 첨부하자 여론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세상에 미친 노인네네. 애가 불쌍해서 어떡해요. 저런 늙은이는 사회에서 격리해야 함. 경찰 뭐하냐. 빨리 안 잡고. 얼굴 공개하세요. 제가 보면 바로 신고할게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치매 노인과 피해자 며느리라는 프레임 안에서 저를 마음껏 물어뜯고 씹어댔습니다. 정마담 역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거짓 눈물을 훔치며 며느리에게 말했죠. 사모님, 제가 아까 보니까 할머니가 식칼을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애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면 어쩌죠? 그 말에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독촉했습니다. 형사님, 식칼을 들고 갔대요. 우리 애 죽으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당장 위치 추적해서 잡아내란 말이야.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전국에 깔린 CCTV와 수백만 명의 눈을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버스를 갈아타고 시골 국도를 걸어 옛 고향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저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하나둘씩 경찰 상황실로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포위망이 점점 제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저 손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느덧 날이 어둑어둑해져서야 충청도 산골짜기에 있는 옛집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은 살지 않아 폐가나 다름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평생을 살았던 내 집, 내 보금자리였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문창호지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지만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지훈아, 여기가 아빠가 어릴 때 살던 집이야. 할머니 집이야. 지훈이는 낯선 풍경이 무서운지 제 등 뒤에 딱 붙어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익숙한 솜씨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젖은 나무라 연기가 매캐하게 올라와 눈물이 핑 돌았지만 방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자 꽁꽁 얼었던 아이의 몸도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 찬장을 뒤져보니 다행히 묵은 쌀독에 쌀이 조금 남아 있었고 뒤뜰 장독대에는 묵은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할미가 금방 밥 해줄게. 우리 강아지 배고프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방, 촛불 하나 켜놓고 냄비밥을 지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밥 끓는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지훈이가 그제야 희미하게 웃더군요. 할머니, 밥 냄새 좋아. 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긴장했던 마음이 녹아내리며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묵은지를 찢어 숟가락에 얹어주니 아이는 참새처럼 입을 벌려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어? 많이 먹어. 내 새끼 많이 먹고 힘내야지.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밥을 반 공기쯤 비웠을 때였나요? 고요하던 산골 마을의 정적을 깨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엥 마이너스 에엥 마이너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든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지훈이도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지훈아. 할미가 있잖아.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잠시 후 마당으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이며 들이닥쳤고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옥분 씨, 포위됐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세요. 곧이어 쾅, 쾅 하며 낡은 나무 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 여세요. 경찰입니다. 결국 낡은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경찰들과 며느리 그리고 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방바닥에 밥상 하나 펴놓고 손자를 안고 있는 늙은이. 그게 그들이 본 유괴 현장의 전부였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에게 달려가려나 싶었는데 오히려 제 옷자락을 더 꽉 움켜쥐며 제 뒤로 숨더군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아이를 억지로 잡아채 끌어당겼습니다. 이리 와. 저 할망구가 너한테 무슨 짓 했어? 응? 아니야. 할머니 아니야. 으앙. 아이는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제 양팔을 꺾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해야 할 저녁 밥상 앞에서 무자비하게 끌려나갔습니다.
유치장의 밤은 차갑고도 길었습니다. 칠순 노인이 감당하기엔 딱딱한 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죠. 하지만 몸보다 더 시린 것은 억울함이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내내 저는 형사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호소했습니다. 형사 양반, 제발 내 말 좀 믿어주시오. 내가 애를 납치한 게 아니라 그 입주도움이란 여자가 애한테 마약을 먹였다니까요. 수면제 같은 걸 타서 먹이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소. 하지만 담당 형사는 피곤하다는 듯 하품을 하며 서류만 넘겼습니다. 할머니, 그만 좀 하세요. 병원 기록 조회해 보니까 할머니 작년에 건망증 때문에 병원 가신 적 있죠? 며느님이 그러시는데 최근에 피해망상 증세도 보이셨다고 하던데 그냥 치매 때문에 그러신 거 인정하시면 형량 줄어들 수 있어요. 치매라니요. 건망증 때문에 약 한 번 타먹은 걸 가지고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진술했다는 말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내 정신은 멀쩡해요. 그 여자 소지품 검사해보면 알 거 아니요. 그 하얀 가루. 아, 그 도우미분요? 저희가 다 조사했습니다. 그거 비타민 가루였어요. 애 건강 생각해서 비타민 갈아서 먹인 거라고요. 할머니가 오해하시고 다짜고짜 때리신 거 맞잖아요. 비타민. 정마담, 그 여우 같은 년이 그새 증거를 바꿔치기해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유치장에 갇혀 있는 동안 면회온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엄마, 그냥 잘못했다고 빌어. 수진이가 엄마 정신병원 보내려는 거 내가 겨우 말려서 감옥으로 온 거야. 제발 고집 좀 그만 피워. 아들의 그 나약한 말 한마디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낳아 기른 자식조차 나를 믿지 않는데 세상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유치장 면회실 유리병 너머로 며느리와 함께 정마담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정마담이 저를 보며 입꼬리를 쓱 올리더군요. 그러고는 입모양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가만히나 있지. 꼴 좋네. 유리벽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정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게 뻔해 입술을 깨물며 피를 삼켰습니다. 세상은 완벽하게 저 악마의 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증인으로 채택된 정마담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는 저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위험한 유괴범이자 아동학대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보였으며 며느리에 대한 반감으로 아이를 납치해 12시간 동안 끌고 다녔습니다. 이는 명백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해당합니다. 판사님이 저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변호사는 가만히 있으라고 눈치를 줬지만 저는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자식을 잘못 키워 며느리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죄, 늙어서 주책맞게 손자 사랑한 죄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유괴범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내 손자가 죽어가는 걸 볼 수 없어서 살리려고 업고 뛰었을 뿐입니다. 제 목소리는 메말라 갈라졌지만 법정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방청석에서 거짓말, 끝까지 거짓말이야, 라며 오열했습니다. 분위기는 저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내내 침묵을 지키던 저의 국선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낡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털이 숭숭 빠지고 꼬질꼬질한 한쪽 귀가 떨어진 곰 인형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의 주장이 망상이 아님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 볼품없는 곰 인형에게 쏠렸습니다. 며느리는 저게 뭐야?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았고 여유만만하던 정마담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변호사는 곰 인형의 배를 꾹 눌렀습니다. 이 인형은 피고인이 집에서 쫓겨나기 전 손자가 잠들기 무서울 때 들으라고 선물한 녹음 기능이 있는 인형입니다. 그리고 납치 당일 아이는 공포 속에서 이 인형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 치지직. 스피커를 통해 잡음 섞인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변호사의 손에 들린 그 낡고 볼품없는 곰 인형에게로 쏠렸습니다. 한쪽 귀는 실밥이 터져 덜렁거리고 배 부분은 때가 타서 거무튀튀한 누가 봐도 쓰레기장에나 있을 법한 인형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그 인형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아마 속으로 저런 더러운 걸 법정에 왜 들고 왔나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인형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인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며느리에게 쫓겨나던 날 밤 마지막으로 지훈이 방에 몰래 들어가 쥐어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지훈이는 낯선 환경과 엄마의 강압적인 교육 때문에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곤 했습니다. 저는 시장통 좌판에서 산 그 인형에 건전지를 넣으며 손자에게 신신당부했었죠. 지훈아, 할미가 없어서 무섭지? 그럴 땐 이 곰돌이 배꼽을 꾹 눌러봐. 할미가 여기다가 우리 강아지 지켜주는 주문을 걸어놨거든. 그리고 혹시라도 무서운 일이 생기면 꼭 이 빨간 단추를 눌러야 한다. 알았지? 그것은 단순한 녹음 인형이 아니라 할미가 없는 동안 손자를 지켜줄 유일한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정마담의 악행을 목격하고 도망치던 그 급박한 순간에도 지훈이는 본능적으로 이 곰 인형을 품에 꼭 껴안고 나왔던 겁니다.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인형의 배에 있는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법정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막이 흘렀습니다. 정마담은 애써 태어난 척 턱을 치켜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과 근육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변호사의 손가락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마이너스.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지지직거리는 노이즈 소리가 법정의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판사님도 검사님도 그리고 방청석의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진실의 문을 여는 소리이자 거짓의 가면을 벗기는 심판의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옷깃이 스치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아이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라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스피커가 찢어질 듯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던 교양 있고 우아한 정마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정잡배보다 더 거칠고 악기보다 더 섬뜩한 목소리였죠. 아, 박지훈, 너 내가 입 벌리라고 했지. 확 그냥. 으앙, 싫어. 이거 쓰단 말이야. 안 먹을래. 지훈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와 무언가를 억지로 먹이려는 듯 으붑거리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왔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진 정마담의 혼잣말은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오, 진짜. 이 쥐방울만한 게 왜 이렇게 앉아? 야, 좋은 말 할 때 마셔. 이거 마셔야 내가 닥치고 잠을 자지. 그래야 내가 내 엄마한테 돈을 뜯어내지. 안 그래? 짝! 살이 부딪히는 파열음. 아이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지훈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렸습니다. 흑흑. 아줌마 무서워요.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 그 늙은이? 꿈깨. 너네 엄마는 멍청해서 그 노인네보다 내 말을 더 믿거든. 내가 서울대 나왔다고 뻥치니까 아주 껌뻑 죽더라. 등신 같은 년. 너 약 먹고 자는 동안 나는 내 엄마 명품 가방이나 좀 뒤져봐야겠다. 녹음 내용은 그야말로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를 학대하는 소리, 며느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 그리고 수면제를 먹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말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3분 남짓한 시간 동안 법정은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해갔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는 어머 세상에 저런 천벌을 받을 년 하는 탄식과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녹음 내용이 끝나자마자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가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수치심, 그리고 내 새끼를 악마의 손에 맡겼다는 죄책감, 믿었던 도우미에 대한 배신감이 뒤섞여 그녀를 미치게 만든 것입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지훈이한테 약을 먹여? 내가 등신이라고? 며느리는 이성을 잃고 증인석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황급히 그녀를 제지했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죽여버릴 거야. 정마담의 반응도 가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도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조작이에요. 저 할망구가 요즘 기술로 목소리 합성한 거라고요. 판사님, 저거 다 가짜입니다. 저는 억울해요. 그녀는 뻔뻔하게도 저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하게 종이 한 장을 더 꺼내 들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조작이라고 하실 줄 알고 국과수 감정 결과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도주 당시 아이가 입고 있던 옷과 모발에서 성인용 수면, 유도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약봉지에서도 동일한 성분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조작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결정적인 증거 앞에 정마담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거짓말과 위선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님은 안경 너머로 매서운 눈빛을 쏘아보며 법봉을 내리쳤습니다. 정숙하세요. 증인, 위증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본 재판부는 지금 이 순간부로 증인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위증 혐의로 직권 구속합니다. 그 서슬 퍼런 호통소리에 정마담은 안 되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교도관들이 그녀의 양팔을 낚아채 수갑을 채웠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정마담은 아동학대, 상해, 사기, 위증죄까지 더해져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끌려나갔습니다.
그녀가 끌려나가며 사모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라고 추하게 매달렸지만 며느리는 귀를 막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김옥분에게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옥분의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미성년자 약취에 해당하나 이는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피난에 해당하며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설움이 댐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는 저를 변호사님이 부축해 주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풀리고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시렸습니다. 이기긴 했지만 상처뿐인 승리였으니까요. 법정을 나오자마자 며느리와 아들이 제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제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눈이 멀어서, 사람 볼 줄을 몰라서, 어머니를 의심하고, 아들도 옆에서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빌더군요. 엄마 미안해. 내가 못나서 엄마 감옥까지 가게 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다시 같이 살자, 응? 그들의 눈물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자식을 구해준 은인에게 그리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핍박했던 어머니에게 느끼는 뼈저린 후회였겠죠. 하지만 이미 깨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 그 물이 다시 차오르겠습니까? 제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서 겪었던 수모,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받았던 경멸의 눈빛, 그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제 발길을 돌려세웠습니다. 저는 바짓가랑이를 잡은 며느리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고는 덤덤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됐다. 지훈이 살렸으면 그걸로 됐어.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으로 가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네. 며느리가 애원했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수지나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금이 남는 법이다. 너희들이 나를 신고했던 그 순간 우리 인연은 이미 끝난 게야. 나는 이제 내 인생 살러 가란다. 지훈이만 건강하게 잘 키워라. 그거면 된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 앞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니,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 앞 버스 정류장, 시골로 내려가는 고속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차창 밖을 내다보니 멀리서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콧날이 시큰해졌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손주 육아에 저를 갈아넣으며 살았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희생을 강요받았죠. 하지만 그 대가가 정가자가 될 뻔한 수모였다면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입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서울의 빌딩 숲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지훈이 사진 한 장을 꺼내 어루만졌습니다. 지훈아, 부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할미는 멀리서 기도만 할게.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늙고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하고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싸우고
감옥이라도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헌신을 짓밟는 순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이 남는다는 것을 오늘 이 늙은이의 사연을 통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